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네, 공조할 게 그렇게 없냐? 임기를 공조하게. 참 이걸 논평해야 되나 싶습니다만 그 주호영의 임기는 주호영이 원내대표를 할 때 그 잔여 임기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월 초입니다. 그런데 이 박홍근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이는 원내대표 임기가 4월 말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둘이서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지금까지 호흡을 잘 맞춰왔으니 마무리도 같이 끝내는 게 어떠냐.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박홍근이가 4월 초에 주호영이랑 같이 퇴진하든지. 근데 이것들이 그럴 리는 없죠. 그래서 주호영이가 박홍근이가 임기를 끝내는 4월 말까지 한 3주? 원내대표를 더 하다가 같이 끝내는 방안을 뭐 지그들끼리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자 뭐 당에서 같은 동료 의원이고 원내대표니까 뭐 심하게는 말을 못하지만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냐 뭐 이런 분위기들이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자, 주 원내대표가 주호영이 임기를 4월 말까지 연장하면 그러면 3월 8일 날 새로 구성된 당 지도부와 물러나야 될 구 원내 지도부가 2달 가까이 동거하는 셈이 되는데 야 이게 말이 되냐.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임기대로 해야지. 아니 맞출 게 없어서 그래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임기를 맞추냐. 저는 말이죠. 3월 8일 전대가 다 예정돼 있었다면 그리고 3월 8일 전대 양상이 강력하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우리 책임다운 유권자들의 의지가 1차 과반 달성으로 확인이 됐다면 그 순간 주호영도 새 지도부 출범에 맞춰서 최대한 빨리 새 원내 지도부 구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일주일 후 원내대표 의총을 열어서 새 원내 지도부 구성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내 지도부 선출은 의총에서 합니다. 의총에서 하기 때문에 뭐 시간도 그렇게 필요 없어요. 준비도 별로 필요 없습니다. 서로 자기들끼리 잘 아는 119명이 모여서 뽑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는 못할 망정. 뭐 박홍근이 같은 종북 주사파 임기에 맞춰서 4월 말까지 임기를 연장해? 이러니 주호영이가 욕 듣는 겁니다. 이러니. 지금까지 박홍근이 저 종북 주사파하고 뭔가 무슨 원내 지도부로서 뭘 좀 제대로 만들어 왔다면 또 모르겠어요. 한 게 뭐가 있다고 임기 공조를 얘기해? 네. 어쨌든 물러나는 사람한테 그래도 그동안 참 나름 수고했다. 고생했다. 저것들 상대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냐. 사실은 한두 마디 덕담해주고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거 왜 이렇게 사서 욕을 먹습니까? 그래, 할 게 없어. 저 좌파들하고 임기 공조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좋은 말이 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민심을 모르나? 저는 임기 단축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3월 13일이에요. 일주일이면 의총 열어서 새 원내지도부 뽑을 수 있어요. 왜 그때까지 질질 끌어야 됩니까? 자, 당에 주요 이 당직 중에 사무총장이 있고 정책위 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총장은 당대표와 직계되는 집행 라인이니까 당대표가 임명합니다. 뭐 이철규 의원으로 내정됐다는 보도가 계속 나옵니다. 그럼 내일부터라도 새 사무총장이 들어서서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정책위 의장은
업무의 성격상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 정책위 의장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이 늦어지면 그때까지 정책위 의장도 새 원내대표와 의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뭐하러 이렇게 합니까? 원내대표를 빨리 교체하고 새 원내대표, 그게 누가 됐건 그 새 원내대표와 의논해서 호흡 맞출 정책위 의장도 빨리 새로 뽑아야죠. 정책위 의장을 새로 뽑아야 그 밑에 있는 정무 1위원회, 정무 2위원회가 쫙 위원장들이 새로 뽑히고 간사들이 새로 뽑혀서 당정대 협의가 원활하게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하나, 아니 정치 수십 년 했다는 자들이 이런 기본도 없습니까? 그래서 주호영이 하나 때문에 정책의장 임명을, 새 정책의장 임명을 2달씩이나 늦추고 있어야 돼요? 일주일이면 돼요. 일주일이면. 아니 사실은 당장 내일이라도 의총 열어가지고서 119명 중에서 누가 원내대표감이 좋은지 써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부터 제가 소리 안 지르려고 정말 내가 정말 이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하는데 이게 아직 제가 욕은 안 했죠. 욕 안 하는 걸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지금 어쨌든 이제 원내 대표 선거가 있어요. 뭐 일주일 후면 전 된다고 생각하지만 뭐 3월 말이건 4월 초건 원내대표 선거를 할 텐데 이미 뭐 자천타천 많은 사람들이 원내대표에 나서겠다고 그러면서 유권자인 국회의원들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뭐 만나서 밥도 먹고 뭐 골프도 치고 뭐 그러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의 면면이 뭐냐? 뭐 경기도 안성 지역구 4선의 김하경, 경남 진주 지역구 3선의 박대출, 대구 달서 의뢰 3선의 윤재옥, 경남 산천 함양 거창 합천의 3선의 김태호,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의 3선의 조혜진, 그리고 인천 동 미추홀 을 4선의 윤상현 등입니다. 그런가 하면 권영세 장관, 지금 서울 용산의 4선 의원이죠. 권영세 장관을 차출해서 원내대표를 맡게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는데 권영세 장관 주변에서는 원내대표에 관심 없다. 통일부 장관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자, 원내대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원내대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앞으로 1년, 원내대표 임기는 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뽑히면 내년 총선 직전까지 이제 원내대표를 하고 그러면 총선까지 한다고 봐야죠. 총선을 거치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바뀌잖아요. 의석수도 바뀌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과반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를 맡는 숫자도 확 달라지고 국회의장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을 새로 구성될 23대 국회가 이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새로 구성될 23대 국회에 국민의힘을 이끌 원내지도부는 그때 당연히 새로 뽑아야죠. 그러니까 그때까지의 임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임기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앞으로 1년 동안 숫자, 머릿수를 앞세워서 계속해서 무지막지한 이 악법을 갖다 들이밀고 입법 폭주를 할 더불어민주당 종북 좌파, 또 필요하면은 이정미 정의당하고도 손잡고서 마구 밀어붙일 텐데 그것을 최전선에서 저지할 이 방위사령관을 뽑는 겁니다. 그리고 공천에서 당 지도부로서 공천과 총선을 지금의 새 김기현 지도부와 함께 김기현 지도부의
서열 2위니까. 그 공천과 총선을 함께 치러야 될 지도부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투쟁력이 필요합니다. 누구보다도 자유파의 이념적 정체성과 정치 노선이 분명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와 정책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대통령으로부터의 신뢰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확고하게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지금 원내대표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보도나 이 당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어떤 거냐면, 김기현이 울산 지역이라 같은 부울경 PK는 안 된다. 김기현이 영남 지역이라 같은 TK는 안 된다. 그런데 원내대표는 그래도 3선 이상 중진은 해야 되니까 부산 경남 안 돼. 하니까 박대출도 안 돼. 김태호도 안 돼. 조혜진도 안 돼. 대구 경북 영남도 안 돼 하니까 윤재욱도 안 돼. 그러고 보니까 남는 게 김학용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김무성이 똘마니 김학용. 그리고 사선의 윤상현.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으니까, 야, 수도권에 그래도 누가 없냐 찾아보다가 권영세 있지 않냐. 야, 차라리 권영세를 차출하자.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새 원내대표는 첫째도 투쟁, 둘째도 투쟁, 셋째도 투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종북주사파가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연일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고 윤석열 정부 공격하고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그러면서 의정을 이용할 건데, 의회라는 공간을 이용을 할 건데, 그 좌파들의 무차별적인 대통령 공격, 정부 공격에 맞서서 최전방에서 이것을 방어해낼 수 있는 전투력 강한 방어사령관이 지금 원내대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역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수도권 사람들이 전투력이 더 강화됩니까? 수도권 사람들이 정치적 정체성, 이념적 정체성이 더 강하다냐고요. 왜 여기서 수도권이 나오고 영남은 안 되고 PK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냐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정치 상황에서라면 집권당으로서 야당하고 타협할 건 타협하고 대화할 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기왕이면 당 지도부가 대표가 영남권이니까 원내대표는 수도권이 어떠냐라고 하는 한가한 이야기도 들어줄만 해요. 지금이 그런 때냔 말이에요. 좌파들은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뭔가 해놓지 않으면 이제 자기들은 끝난다고 생각하는 세력이에요. 마지막 벼랑 끝에 몰려있다고. 그런데 숫자는 169명이야. 정의당 합쳐서 170, 80명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총선에서 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이재명 방탄이 목적이든 자기들의 재선이 목적이든 총공세를 피할 거라는 거예요. 총선, 좌파들이 뭐 갖고 선거 치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심판하자.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이러면서 총공세를 필 건데, 그걸 최전선에서 좌파들이 지금 입법부, 국회, 여의도밖에는 자기들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거기서 총공세를 필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좌파들의 총공세를 맨 앞에서 막아낼 방어사령관이 원내대표 아니냐고. 그리고 그 원내 지도부 아니냐고. 이 상황에서 무슨 영남이 어디 있고 수도권이 어디냐고. PK가 어디 있고 TK가 어디냔 말이에요. 이념적 정체성이 강하고 확실하게 투쟁할 수 있는 투쟁력 갖춘 사람이 방어사령관을 해야지. 언론들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야, 김기현이 울산이니까 영남은 이번에 아니야. 수도권에서 찾아야지. 그 사선에 김학용이 있잖아. 뭐 정 안 되면 권영세라도 뭐 차출할 수 있잖아. 이거는 호사꾼들이 바깥에서 무책임하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정말 죽느냐 사느냐 싸움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제일 잘 싸우는 사람을 내세워야지.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기본 관점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제가 고성국 칼럼에서 다시 한번 정리 제시했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아무나 지명하는 게 지명직이냐? 이게 강대식이라는 자를 지명직 최고위원회에 임명했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의 인사입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고 한참 동안 생각을 했어요. 왜 강대식이지? 누군지 잘 모르시죠? 강대식은 유승민의 수족과 같은 자입니다. 유승민의 수족과 같은 역할을 했던 자입니다. 유승민이가 대구 동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을 할 때, 대구 동을 지역구 국회의원을 할 때, 그때 대구 동구구청장, 대구 동구구청장으로 거의 임명하다시피 공천을 줘서 구청장을 지냈던 자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4.15 총선 때 유승민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탈당을 해서 바른미래당을 만들고 그리고 온갖 분탕을 다 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홍준표가 열어준 뒷문을 통해서 슬그머니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황교안 체제 때 이제 2020년 4.15 총선을 치르는데 유승민이가 자기는 불출마할 테니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식으로 딜을 해서 황교안이가 그 꼼수에 넘어가서 그래서 유승민계 30-40명의 공천을 주게 되는 거죠. 유승민이는 그 당시에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유승민이는 자신이 불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자기를 따르던 30-40명에게 공천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이 딜을 성공시켜서 그 어리숙한 황교안을 상대로 거의 사기치다시피 해서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그 유승민 계보들한테 잔뜩 시샘말로 그 가오를 세웠어요. 야, 자기의 몸을 던져가면서까지 우리의 공천을 챙겨줬구나. 그렇게 되니까 유승민 계보가 진짜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 공천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된 17명이 지금도 똘똘 뭉쳐서 유승민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 대목을 가지고 그 후에 얼마 전에 황교안 대표가 당대표 출마를 하면서 통한의 한이다 하고 여러분께 사과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황교안의 통한의 한이 됐던 게 바로 그 유승민의 그 사기에 걸렸던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유승민이가 사실상의 공천권을 한 30-40군데에 행한 셈인데 그때 모든 사람이 주목했던 가장 중요하고 상징성 큰 지역구가 어디였겠습니까? 그게 유승민이가 사선 의원까지 한 실제로 거기서 선거는 한 3번밖에 안 치렀는데 한 대구 동을 아니었겠습니까? 대구 동구 을. 유승민 지역구. 그럼 여기에 도대체 유승민은 누구를 공천을 할까?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때 그 대구 동구 을에 사실상의 유승민의 공천을 받아서 출마해서 당선된 자가 바로 강대식 초선 의원입니다. 이런 자를 지금 김기현 대표가 뭐 여러 명 임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딱 2명 임명할 텐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이 강대식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 제가 이 도대체 이 뭐지? 아,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심지어 어떤 것까지 해봤냐? 야, 이거 혹시 지역 배려 케이스인가? 하고 들여다봤어요. 아니에요. 자, 김기현은 울산입니다. 김재원 대구 경북이에요. 김병민 서울이고 조수진 호남이죠. 태용호는 이북이에요. 지역 배려를 굳이 하자면 빠져있는 게 충청권입니다. 뭐 충청권에서 누구 한 사람을 했다. 그래, 지역 배려도 필요하지. 이럴 수 있는데 이 강대식이는 대구라니까요. 그럼 이건 아니고, 일단 지역 배려는 아니고, 뭐 전문성? 강대식은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성도 아니고. 뭐지? 결국은 유승민 배려 아닙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번 전대를 통해서 제가 딱 하나 여러분께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린 거. 이번 전대의 유일 목표는 김무성, 유승민, 이준석 이 배신자 집단들을 척결하고 당에서 축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명직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뭐 선출됐다면 어쩔 수가 없죠. 선출됐다면 어쩔 수가 없죠. 그것도 아니고 당대표가 정권을 가지고 지명해서 임명하는 이 지명직 최고위원회 다른 데도 아니고 유승민의 가장 상징적인 지역 대구 동울에 유승민의 실질적인 유승민의 공천을 받아서 유승민 대리인으로 국회에 진출한 초선 의원 강대식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한다? 이게 정신 나간 짓 아니고 뭡니까 도대체? 이거는요. 저도 그랬습니다. 1차에서 끝내자. 기왕이면 자연스러운 1차 가반으로 대통합을 이루어내자. 김기현을 찍은 53%의 우리 책임당원들 유권자 자유파 국민들의 표심에 완전히 반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 유승민 똘만이 구해주라고 김기현을 당대표로 만들었습니까? 유승민, 이준석 세력을 척결하자고 김기현한테 표를 모아준 거예요. 근데 대표되자마자 하는 첫 번째 인사, 그것도 가장 상징성이 큰 지명직 최고위원회 유승민의 최고 측근 똘마니를 임명을 해요. 당심을 배신해도 이렇게 예. 예, 제가 논평을 더하면 욕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지금 참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전대를 통해서 유승민, 이준석 세력을 척결하자, 축출하자 할 때 그자들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자들의 정치적 정체성과 정치적 행태가 반자유우파주의, 반윤석열주의이기 때문에 척결하고 축출해야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많은 최고위원들도 유승민, 이준석계와 함께하기 쉽지 않다. 그자들은 이미 선을 넘었다. 이런 얘기를 당선 직후에 있었던 모든 인터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승민이의 가장 가까운 최측근 똘마니 강대식이가 지명직 최고위원회 임명이 된다? 김기현을 찍으면서도
야, 저 사람 저거 잘할 수 있겠냐? 다들 의구심을 가진 상태로 우리가 전대를 치렀어요. 아이고, 그래도 대통령 뜻이니까. 첫 번째 인사부터 지금 우리 자유파 국민들 1차 과반을 모아준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의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인사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취소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취소할 수 없다면 왜 그런 황당한 짓을 저질렀는지 김기현이 지금이라도 당원들과 자유파 국민들 앞에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오늘 고성국 칼럼은 역사전쟁을 시작하자인데요. 여러분, 일본이 잊을만 하면 독도는 다케시마다 그러고 잊을만 하면 다케시마의 날 기념 행사하고 또 무슨 관방 장관이니 뭐 또는 방위청장이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화나시죠. 막 국민적으로 막 분노가 들끓고 일본 규탄 대회 막 하고 그러죠. 뭐 당연합니다. 일본이 우리 땅에 대해서 지근할 거라고 하면 화 안 납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보다 김일성 집단이 더 역사적 정통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 그건 화 나는 일이에요, 안 나는 일이에요? 그것도 일본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정치한다는 정치인들이 무슨 교수라는 자들이 사실은 대한민국보다는 북한 인민민주공화국이 더 정체성이 있는 체제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 왜 분노하지 않으십니까? 일본이야 우리랑 다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다케시마다 독도가 아니고 다케시마다 그러면서 지그들 거라고 주장하는 거 일본 입장에서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분노하는 것 아닙니까? 응징해야 된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살고 있는 정치인들인데 이런 자들의 입에서 사실은 대한민국보다는 김일성 북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더 역사적 정통성이 있는 이런 체제야. 이런 얘기할 때는 왜 분노하지 않느냐고요. 왜 걸기대 한번 제대로 하지 않느냐고요. 진짜 우리가 분노해야 될 부분은 우리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우리 내부의 종북 주사파들을 향해서입니다. 우리가 진짜 분노해야 될 자들은 바로 그들 자들이에요. 아니 김일성이가 세운 북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더 정통성이 있다면 북한 가서 살면 되지 이것들아. 왜 여기서 먹고 살면서 정통성은 저쪽에 있다 그래. 윤석열 정부가 첫 번째 통일교육 지침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 보면 5년 전 문재인 종북 주사파가 삭제했던 대한민국이 한반도 내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부활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종북 주사파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삭제했던 겁니다. 그럼 뭐라고 써 있었냐? 문재인 이 종북주사파 정권 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1948년 남과 북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정부를 각각 수립하게 되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두 개의 정부를 각각 수립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서술해 왔냐 하면 1948년 12월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의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하였다. 이렇게 써왔어요. 이게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다만 유엔 감시 하에 자유투표에 의해서 한반도에 단독정부를 수립해야 됐는데 김일성 집단이 북한 지역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선거를 못하게 막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선거 가능한 38선 이남 지역에서만 선거를 해서 재헌의회를 구성하고 헌법을 만들어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이게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역사적 사실에 의거해서 유엔도 1948년 12월에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했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런데 5년 전에 문재인이가 종북주사파가 정권 잡고 나서 이 유일 합법정부를 삭제해버립니다. 대신에 뭐라고 썼냐? 1948년 남과 북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정부를 각기 수립했다. 아니, 우리가 건국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무장반란과 군사적 위협에 처했었고,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김일성 집단의 전면적인 기습 남침으로 거의 나라를 잃어버릴 뻔했고, 그걸 유엔군과 미군의 도움으로 간신히 다시 몰아낸 이후에도 단 한 번도 저 김일성 집단은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겠다고 하는 야욕을 포기한 적이 없고,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하다가 영부인을 암살하고, 또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하다가 17명의 고위 정부 요인들을 암살하고, 이런 짓들을 끊임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북한과 지금도 우리가 155마일 휴전선에서 150만 이상의 군인들이 서로 대치하면서 전쟁 중입니다. 잠깐 중단되어 있는 정전 상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를 문재인 종북 주사파들은 5년 전에 뭐라고 설명했냐 하면, 남한에는 대한민국이, 북한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됐다고 쓴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북한 김일성 집단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합법적인 정부인 것처럼 이렇게 인정하고 서술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어디 강 건너 불 보듯이 제3자적 시점으로 쓸 수 있는 말입니까, 감히? 또 이 통일부 산하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이제 이런 교재를 내다 보니까 문재인이가 5년 전에 종북 주사파들 시켜서 했던 이 통일교육 교재와 어떻게 달라졌는가가 지금 다시 주목이 되는 겁니다.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5년 전에는 문재인 종북 주사파들은 5년 전에 북한 핵 문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여 대외적으로는 협상수단으로 활용하고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 김정은이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김정은이가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이유는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여 대외적으로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고, 그럼 협상 대상이 누굽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죠.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 이건 김정은이 입장에서 김정은이 수석 대변인처럼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북한 핵 개발이 잘못됐다고 하는 표현이 단 한 줄이라도 있습니까? 북한 핵 개발이 잘못됐다는 표현이 있냐고요, 여기. 이것을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렇게 고쳤습니다. 북한은 핵 개발을 통해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서 독재 체제 유지를 위한 핵미사일 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자, 우리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북한 체제에 대해서도 5년 전에 문재인 종북주사파는 이렇게 썼습니다. 북한 체제는 노동당을 지도하는 최고 영도자의 1인 지배 체제, 이렇게 썼어요. 노동당을 지도하는 최고 영도자의 1인 지배 체제. 그 최고 영도자가 김정은이라는 거죠. 이거 수령론을 문재인 종북 주사파들이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당을 지도하는 최고 영도자의 1인 지배 체제. 그러면 이 자들이 5년 전에 이렇게 썼던 걸 이번에 어떻게 바꿨냐? 통치자 우상화를 통한 무조건 충성을 요구하는 수령 중심의 1인 독재 체제. 이게 북한 체제다. 이렇게 우리가 바꿨습니다. 뭐 너무나 명백한 아주 극단적인 비교이기 때문에 뭐 제가 따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역사전쟁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때가 왔다. 이 역사전쟁은 우리가 통상 역사를 얘기할 때는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교훈을 얻고 미래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함인데, 지금 우리 역사 전쟁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존하고 있는,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종북주사파 김정은 집단과의 이념 투쟁의 가장 강력한, 또 가장 치열한 전장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 독재 국가가 70여 년 전에 대한민국보다도 더 정당하게 건국됐다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 우리는 내내 역사전쟁에서 헤게모니를 잃고 마치 미제의 괴뢰처럼, 친일파처럼 그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냥 역사의 교훈을 얻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념전쟁의 출발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역사적 팩트입니다. 유엔이 유일 합법 정부를 인정한 것은 김일성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에요. 이 전면적인 역사전쟁을 우리가 이제 주동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는지, 그 건국 과정에서 소련 공산당, 중국 공산당, 그리고 김일성 괴뢰 집단의 공작과 음모와 반란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됐는지 정말로 역사적 사실에 의거해서 다시 완전히 재정리돼야 돼요. 그 이후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저 김일성 집단이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전복하기 위해서 어떤 공작들을 해왔는지가 다시 한번 제대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 연장선상에 지금 우리의 종북 주사파와의 이념 전쟁이 있는 겁니다.
저희 고성국 TV부터 이 역사 전쟁을 위한 준비를 좀 단단히 하겠습니다. 자유파 국민 여러분, 1년 전 선거에 승리한 그 흥분 이제 가라앉힐 때도 됐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북 주사파와의 역사 전쟁을 우리 자유파가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시작할 때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 오늘 주제는 정책은 메시지다. 이 정책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정책의 소비자인 국민들한테 그 좋은 점이 잘 설명되고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온들 그게 제대로 관철될 수 있겠습니까? 상품은 정말 좋은데 포장이 형편없어서 제가격을 받지 못했던 예전 3, 40년 전에 우리 상품과 비슷한 겁니다. 3, 40년 전에 5, 60년 전에도 우리나라 상품 메이드 인 코리아는 상품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포장이 조악하고 브랜딩하는 그 실력이 뒤떨어지다 보니까 100원짜리 5, 60원에 받고 파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몇십 년간 계속됐습니다.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은 정책인데 포장을 잘못하는 바람에 또 그 상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소비자로부터 외면받거나 뭘 이런 걸 상품이라고 냈냐고 비난을 받거나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우리 자유파가 계속 그래왔던 것 같아요. 우리 자유파는 너무 소박하고 착해서 그런지 열심히 일하고 좋은 상품 만들면 되지 뭘 그걸 그렇게 막 선전을 하고 홍보를 하고 그래 언젠가는 알아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종북 주사파 좌파들은 상품 내용은 별 볼 일 없는데 아주 허접하기 짝이 없는데 이걸 포장하는 기술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거의 사기꾼 수준입니다. 그게 레닌 이래 이 공산당의 선전선동의 노하우예요. 자, 공산당이라고 하는 세력은 우리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주류였던 적이 없어요. 정권을 잡기 전까지는. 다 비주류, 반주류로 저 주변에서 빌빌거리던 자들입니다. 이것들이 기존 질서를 뒤집어 엎고 전복하고 권력을 잡아야 되니까 대중을 선전선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해서 거짓말이든 진짜든 상관하지 않고 대중을 선동할 수만 있으면 대중을 격앙시킬 수만 있으면 그래서 대중으로 하여금 총을 들고 기성질서를 향해서 쏘게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다 했던 거예요. 공산당은 바로 그런 15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전선동 파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김정일이가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김일성으로부터 후계자 자리를 꿰찬 것도 김정일이의 선전선동 파트에서의 보여준 그 간악함과 교활함 때문이었어요. 김정일이는 선전선동부에서 컸어요. 그러니까 좌파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독약과 같은 이 상품을 정말로 이걸 먹으면 사람이 죽어나가거나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이것을 세상에 없는 명약으로
속여가지고 포장해가지고 갖다 팔아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저 간악한 종북주사파 좌파들과 싸우면서 우리 자유파의 생각을 전하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전하려면 우리도 좀 현명해져야 돼요. 우리도 좀 제대로 된 전문 홍보의 노하우를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김병민 최고위원하고 저녁에 대담을 하면서 잠깐 했던 말씀 중에 스핀닥터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전문 홍보인, 전문 홍보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정적 뉘앙스가 좀 있어서 전문 홍보꾼이라고 비하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스핀닥터라고 하는 스핀, 회전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 있으면 이 정책을 회전을 줘서 좀 돌려서 사람들한테 전달시킨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 전문가들이 애초에 정책의 내용을 좀 각색하기도 하고 윤색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왜곡도 벌어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핀닥터라고 하는 이 스핀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뭐 네이버 사전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그래서 좀 부정적 뉘앙스가 있는 용어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요, 웃기는 얘기입니다. 자, 뭘 예로 들어 드릴까요? 여러분 당구 다들 좀 치시죠? 저는 당구 300입니다. 좀 치는 쪽인데요. 만약에 저한테 스핀 없이 당구 치라 그러면 저 안 칩니다. 당구는 스핀이다. 스핀 없이 어떻게 당구를 칩니까? 재미없어서? 당구 칠 때 스트로크만 일주일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가르치는 게 스트로크 되고 나면 그 다음 가르치는 게 이 회전의 각을 어디로 줄 거냐 이거거든요. 이 포켓볼은 스핀이 없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스핀, 포켓볼은요. 포켓에 넣고 난 다음에 내 공이 어디에 오는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끌어치기 스핀이나 밀어치기 스핀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잘 구사하지 않으면 포켓볼 칠 수가 없어요. 자, 탁구 보세요. 중국이 어느덧 한 3, 40년 전에 세계 탁구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때 그 중국의 공을 마구라고 그랬어요. 마구. 도저히 받아치면 제대로 안 나가니까. 그런데 그 마구의 비밀은 스핀이에요. 어떻게 회전을 줘서 깎아서 회전을 주는지 엎어서 회전을 주는지 그것으로 탁구의 세계 월드 챔피언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야구는 어떻습니까? 스핀 없이 어떻게 야구가 되죠? 축구는 어때요? 여러분들 멋진 골 슬로우 비디오로 보십시오. 어디 회전 없이 가는 볼이 있나? 모든 원형의 이 구는 어딘가로 가는 과정에서는 스핀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스핀은 본질이에요. 자, 정책 홍보를 합시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놨어요. 정책 홍보 전문가 10명한테 이걸 국민들한테 설명하라, 홍보하라 할 때 10명이 똑같이 할 것 같습니까? 절대요. 10명이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의 스핀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위론적으로 접근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현실론을 갖고 접근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접근을 할 거예요. 어느 쪽이 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정치공학이면 어떻고 당위론이면 어떻고 현실론이면 어떻습니까? 국민들을 설득만 할 수 있으면 되지. 국민을 설득했는데 그 방법이 당위론적이어야 정책이 손상이 없고 현실론적이면 정책에 손상이 생기고 정치공학적이면 잘못된 겁니까? 정책의 내용을 건드리지 않고 이 내용이 얼마나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이게 얼마나 세계 추세에 맞는지
이렇게 설명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국민들이 쉽게 알아듣고 설득 당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스핀 닥터예요. 자, 이번 고용노동부. 저는 그 문제가 터지자마자 아니 이렇게 좋은 정책을 왜 이렇게 형편없이 만들었지? 자, 쉽게 말해서 52시간제가 기계적으로 딱 적용이 되는 바람에 벤처기업 R&D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 한참 연구에 몰두하고 개발에 몰두해서 밤을 꼬박꼬박 세우면서 프로그램 만들어내고 하는 사람들이 5시입니다. 퇴근하세요. 머리가 중단됩니까? 근데 일손은 나야 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자, 수출 물량 1년 내내 똑같이 주문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계절 상품들은 봄 상품은 겨울에 집중적으로 주문이 올 거고 가을 상품은 여름에 집중적으로 주문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집중적으로 물량 공기에 맞춰야 되는데 5시입니다. 퇴근하세요? 이게 되냐 말이에요. 농사로 생각해 보세요. 다 요즘 농사도 다 노동자들이 일합니다. 가락동에서 오늘 저녁 6시까지 한 컨테이너 만들어서 보내세요. 아침부터 수십 명이 나가서 컨테이너 채워서 보내야 되는데 5시니까 이제 문 닫으세요. 컨테이너 3분의 2도 안 채우고 그냥 보내란 말이에요. 이렇게 노동에는 업종에 따라서 또 그 성격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일해야 될 때가 있고 사실은 일이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집중적으로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게 하고 일이 없을 때 편하게 좀 쉬게 하자. 이게 이번 고용노동부 이 개정안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게 하자. 이거야말로 워라밸에 딱 맞는 방법 아닙니까? 그리고 집중적으로 일할 때 나 그래도 일하기 싫어요 하는 사람한테 강제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52시간을 69시간으로 늘리는 악법이라고 프레임 걸려서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어요. 대기업들은 신상품 출시할 때 홍보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기획 단계에서부터 같이 한다고. 물건 만들어 놓고 홍보 전문가들한테 알아서 선전하세요, 홍보하세요라고 던지는 게 아니라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홍보 전문가가 지금 대중의 니즈가 이러니, 대중의 감성이 이러니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좀 구현이 됐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같이 한다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적어도 대기업의 이런 신상품 개발과 같은 이런 방식의 이 정책 결정 과정만 가졌어도 처음부터 이 스핀 닥터라고 불리는 홍보 전문가가 이 개정안을 기획할 때부터 이게 이렇게 나가면은 좋은 정책이 오해로 잘못 알려질 수 있으니까 표현은 이렇게 갑시다. 개정안의 법안 제목도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왜 좋은 정책을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 놓고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냔 말이에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책은 메시지다.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다. 그냥 이거 좋은 정책인데요? 저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딨냔 말이에요. 정치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고 정책은 선의가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예요.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소비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거 좋은 상품인데 왜 안 사냐고 소비자를 욕하고 있으면 그 기업 망하는 거예요. 그 점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정책은 메시지다. 과정이 아니라 결과로 심판받는 것이다. 이런 국민 눈높이, 소비자 눈높이에 전면적으로 좀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다. 소비자 눈높이로, 국민 눈높이로 정책을 생산하고 홍보하고 하는 방식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결정 집행 과정이 전면적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오늘 고성국 칼럼은 이제 노무현을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게 할 때다. 이런 주제입니다. 먼저 노무현을 직접 조사했던 조사팀 책임자, 조사 책임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그 회고록에 나오는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노무현이 대통령에서 그만두고 한 2년쯤 지났을 때 2009년 노무현을 수사했던 대검 중수부장 이인규, 지금은 변호사입니다. 이인규가 회고록을 냈습니다. 이 회고록은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그리고 부제로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노무현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직후에 모든 비난의 화살이 이인규 중수부장과 그 수사팀한테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가혹하게 조사를 했으면, 수사를 했으면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몸을 던졌겠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 뭐 대표적으로 다른 수사팀원들이야 뭐 이름까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워낙 특수통으로 유명했던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은 완전히 악마화돼 버렸습니다. 악마화돼 버렸습니다. 이인규는 노무현이 죽은 직후에 검찰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가 이명박 정부 때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까지 이제 로펌에서 그냥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변호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 직후에 이인규가 몸담고 있었던 로펌의 대표가 이인규를 불러서 세상이 바뀌었다. 로펌에서 좀 나가달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로펌 대표가 당시 이인규에게 한 말은 이런 말이었다고 하는데 문재인 캠프 핵심 인사한테 들었다. 당신 꼭 손보겠다고 하더라. 같이 죽자는 얘기냐.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된 직후에 문재인 캠프의 핵심 인사가 이 로펌 대표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인규는 꼭 손본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로펌 대표가 겁이 더럭 났는지 이인규를 불러서 당신 꼭 손본다고 하는데 당신이 계속 우리 로펌에 있으면 우리 로펌도 같이 죽는데 같이 죽자는 얘기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펌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인규는 그해 8월에 미국으로 갔다가 2년 후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회고록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2009년에 있었던 수사와 노무현의 죽음입니다. 그때부터 따지면 14년 만에 이제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라는 부제를 단 이인규 회고록이 나왔는데 14년 만에 회고록을 낸 이유를 묻자 이인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노무현의 죽음은 온 국민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그런데 2023년 2월 21일, 그러니까 지난달 얼마 전이죠. 2023년 2월 21일이 노무현에 대한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된 시점이다. 노무현에 대한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법률적 시비의 대상이 안 되므로 이제라도 국민에게
노무현에 대한 수사의 진실을 알려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회고록 출판을 결심했다. 예, 법률가로서 자기가 지켜야 될 선 지켜가면서 그러나 알릴 것은 알려야 되겠다 해서 시점을 지금으로 잡았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직후인 지금으로 시점을 잡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노무현이 중수부에서 수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문재인이었습니다. 실제로 중수부에, 서울 중수부에, 대검 중수부에 올라와서, 봉화마을에서 있다가 올라와서 버스 타고 올라와서 조사를 받을 때 그 수사검사 앞에서 노무현 옆에 앉아서 배석했던 변호사가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은 노무현이 정치하기 훨씬 전부터 같은 변호사 사무실을 한 친구고 정치적 후원자고 동지였습니다.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는 일체 정치판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된 후에 5년 내내 문재인과 함께 청와대에서 시민사회 수석, 민정수석, 비서실장 등으로 노무현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이 봉화마을에 내려간 후 중수부에 조사를 받게 되자 당연히 담당 변호사로 노무현의 변호를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이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극단적 선택을 한 직후 병원에서 노무현의 죽음을 국민한테 알린 역할을 한 것도 문재인입니다. 그 문재인에 대해서 이인규 중수부장은 이렇게 책에다 썼습니다. 2009년 당시 문재인, 노무현의 변호사 문재인. 이 문재인은 수사 책임자인 나, 중수부장인 나는 말할 것도 없고 수사팀 누구한테도 찾아오거나 연락을 해온 적이 없다. 변호사로서. 의견서 한 장 제출한 적이 없다. 대통령을 모시고 대통령의 사건 변호를 맡은 변호사라면 마땅히 검찰을 찾아와서 검찰이 도대체 어떻게 수사하려고 하는 거냐 입장을 묻고 또 그와 관련해서 증거관계에 대한 피고 노무현 측의 입장을 전하면서 사실관계를 정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었다. 법률가로서. 그랬다면 노무현이 죽음으로까지 내몰리진 않았을 것이다. 이게 이인규의 주장입니다. 제가 들은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는 문재인이 매우 무능한 변호사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변호사 시절에 부산에서 변호사 활동할 때 아주 무능한 변호사였다. 지금 이인규의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문재인은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 노무현을 위해서 거의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인규는 권양숙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썼어요. 권양숙이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있던 2006년에 노무현의 오랜 후원자 중에 한 사람인 박연차로부터 시가 2억 550만 원에 해당하는 피아제 시계 2개 세트를 받았다. 또 2007년에 이때도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입니다. 2007년에 아들 노건호의 미국 주택 구입 자금 명목으로 140만 달러를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양숙이 박연차로부터 2억 550만 원 상당의 피아제 시계 세트 받은 것, 노건호의 미국 주택 구입 자금 명목으로 140만 달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노무현도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다투지 않았다. 사실관계 인정에 다툼이 없었다. 회고록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노무현도 인정했다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또 피아제 시계에 대해서는 노무현이 처가, 그러니까 권양숙이 밖에다가 내다 버렸다고 진술했다. 검찰에 와서. 논두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밖에다가 버렸다고 노무현이 진술했다. 또 노건호와 조카사위 연철호가 2008년에 박연차로부터 500만 달러를 받은 데 대해서도 뇌물로 봄이 상당하다 라고 썼습니다. 거의 뇌물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이 인규는 권양숙이 박연차로부터 받은 돈이 아들의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 노무현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아들 노건호죠. 기억하십니까? 머리 빡빡 밀고서 이 선동하던 그 노무현의 아들 노건호. 이자가 미국에서 집을 샀는데 권양수이가 박연차로부터 받은 140만 달러가 여기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고 노무현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이인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인규의 주장입니다. 노무현은 미국 주택 구입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등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졌다고 하소연할 만큼 궁지에 몰리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주위를 둘러봐도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리고 믿었던 친구이자 동지인 문재인마저 곁에 없었다. 문재인마저 곁에 없었다. 문재인은 노무현이 극단적 선택을 한 2009년 5월 23일까지 무려 일주일 동안 아무런 변호 활동도 하지 않았고 노무현의 곁을 지키지도 않았다. 이게 이인규가 쓴 겁니다. 여러분, 극단적 선택, 검찰 수사를 받거나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도 극단적 선택을 감옥 안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극단적 선택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벌어지는데 그러면 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정상적이지 않은 징후들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 상식적으로 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가장 가까이서 제일 먼저 포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족들 아닙니다. 변호사예요. 담당 변호사. 특히 전직 대통령이 중수부에서 수사를 받을 때 그 당황함과 이 모멸감, 더구나 가족이 뇌물을 받은 걸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노무현의 심리 상태, 심적 상태를 가장 잘 포착하고 뭔가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조치를 취했어야 될 1차적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담당 변호사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이자가 평생의 친구고 동지요. 노무현이 대통령 할 때 5년 내내 청와대에서 최측근으로 보좌했던 자 아닙니까? 담당 변호사 아니었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자가 노무현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일주일 전부터 극단적 선택을 한 날까지 일주일 동안 아예 코빼기도 안 보였다는 거예요. 노무현 곁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누가 노무현을 죽였는가? 과연 수사를 했던 이인중인가? 수사를 했던 이인규 중수부장인가? 아니면 친구이자 변호사의 최소한의 의무도 다하지 못한
문재인인가? 이게 이인규가 지금 국민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인규는 2009년 4월 30날 노무현을 소환 조사했던 상황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이 조사 직전에 대검 중수부장에서 자신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뭐 되게 그렇게 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오면 지금은 없어졌지만 중수부의 부장이 가서 차 한잔 대접하고 뭐 좀 격려의 말이나 뭐 덕담 같은 걸 한두 마디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사실로 가서 이제 직접 이제 수사하는 검사가 질문, 답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도 중수부장이던 이인규가 먼저 차 한잔 대접하는 자리를 가졌던 모양입니다. 자, 이 자리에서 노무현이 이인규와 대화하면서, 근데 통상 이 자리는 노무현과 이인규 딱 둘이만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개 변호사도 같이 배석하죠. 또 이인규 중수부장을 보좌하는 누군가 한 사람 정도는 아마 있었을 겁니다. 차심부름도 해야 되니까. 자, 어쨌든 이 자리에서 노무현과 이인규의 대화에서 노무현이 뭐라 그랬냐? 이부장, 중수부장이라서 이부장 부른 모양입니다. 이부장, 시계는 뺍시다. 피아제 시계 2개.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 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 이 말 노무현이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 제가 수많은 좌파들을 알고 지냈고 만났습니다만 쪽팔리는 거 아는 좌파들 별로 없어요. 저것들이 쪽팔리는 짓을 여러 수십 번 수백 번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도 이게 쪽팔리다는 사실을 아는 그런 좌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노무현은 쪽팔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니까 잘못하고 실수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이거 쪽팔리는 일이야, 쪽팔리는 짓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인규가 전하는 이 노무현의 대화, 이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 저 이거 진짜 노무현이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노무현이 이렇게 얘기하자 이인규가 당시 자기의 심정을 설명합니다. 당황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다. 또 노무현이 박연차와 대질신문 자체를 거부했답니다. 왜? 이것도 쪽팔려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대통령인데 아무리 박연차가 오랫동안 후원한 관계이긴 하지만 그냥 박연차인데 어떻게 내가 검찰에 와서 그 박연차하고 대질을 하냐. 이거 쪽팔려서 못하겠다. 저는 이런 심정으로 거부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인규가 대질신문은 하지 않고 조사를 다 마친 다음에 두 사람이 만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박연차가 노무현한테 대통령님 웃잘라고 이러십니까? 하자 노무현이 저도 감옥 가게 생겼어요. 감옥 가면 통방합시다. 했답니다. 통방. 이게 정치범들이 들어가거나 하면 이제 독방을 쓰게 되는데 뭐 사동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창문을 통해서 큰 소리로 아유 박연차 회장님 잘 있어요 뭐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는 걸 통방이라고 합니다. 노무현은 감옥 갈 각오를 중수부 수사를 받으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박연차도 감옥 가게 돼 있고 이미 뭐 부인한다고 될 상황이 아니다. 나도 감옥 가게 생겼으니 우리 감옥에 가서 서로 통방이나 합시다. 이렇게 박연차한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이인규의 주장입니다. 당시 노무현에 대한 조사 과정은 CCTV로 전부 녹화가 됐어요. 당연하죠. 아니 뭐 잡범들 수사도 다 녹화하는데 어쨌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인데 녹화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녹화 영상은 영구 보존돼 있다.
이인규가 설명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내 말이 거짓이라면 녹화 영상을 보고 나를 거짓으로 집어넣어라 이겁니다. 자, 노무현 제가 한 십몇 년 만에 노무현의 유서를 다시 봤습니다. 노무현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2009년 5월 23일입니다. 저는 그때 뭐 여러 방송에서 패널과 방송 진행을 하고 있을 때인데 새벽에 방송국으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노무현이 죽었어요. 박사님 오늘 9시까지 방송국에 나와 주셔야 되겠어요. 뭔가 이거 해설을 해야 되는데 해설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날 그리고 그 다음날 한 일주일간 내내 노무현 죽음과 관련된 해설을 하느라고 뭐 이 방송 저 방송 불려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뭐 백번도도 인용하면서 설명했던 그 노무현의 유서 제가 십몇 년 만에 오늘 아침 칼럼을 준비하면서 다시 꺼냈습니다. 노무현의 유서, 노무현이 남긴 유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짧으니까 전문을 읽어드릴게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밖에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2009년 5월 23일 새벽. 이게 노무현의 유서입니다. 지금 노무현이 내려가서 살던 봉하마을이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사진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저 봉하마을, 좌파의 성지가 돼버린 저 봉하마을이 노무현의 유서에 마지막으로 부탁한 아주 작은 비석 하나로 보이십니까? 저 종북 주사파, 저 흉악한 좌파들은 사람이 스스로 생명을 버리면서 남긴 마지막 부탁조차 자신들의 정략적 이해를 위해서 싸그리 짓밟아 버리는 흉측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보신 저 봉하마을의 전경이 노무현이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부탁, 아주 작은 비석 하나로 보이시냐고요.
누굴 위해서 노무현의 죽음을 이렇게 신비화하고 성역처럼 만들었을 겁니다. 성역처럼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누굴 위해서? 바로 이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사진 한 장 더 보시죠. 저렇게 이 봉화마을을 성지로 만들어 놓은 것은 바로 이자들이 노무현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봉화마을은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합니다. 이 종북 주사파들이 그야말로 새로운 성지로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노무현을 1980년대 후반부터 이런저런 자리에서 만나서 알게 됐습니다. 그 시점은 노무현이 세법 전문 변호사로 별 생각 없이 열심히 돈만 벌다가 뭐 이런저런 그 계기로 이 정치 현실에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87년 6월 민주화 운동에 부산 지역 책임자로 활동하면서 이제 중앙 정치에 막 얼굴을 내밀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한 활동가로 노무현을 만났어요. 그 후 노무현이 대통령이 될 때까지 이런저런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제가 아는 노무현은 적어도 자신에게는 늘 정직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냥 소탈했어요. 아마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이 대선 레이스를 해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위에서 담배를 못 피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정치판에서는 뭐 거의 불문율입니다. 아무리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도, 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대선 캠페인에 딱 들어가거나 총선 캠페인에 들어가면 딱 술, 담배 끊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 대선 기간 2002년이죠. 그때 제가 그 노무현과 따로 한 두 번 만난 일이 있었는데, 만나자마자 노무현이 고 박사 담배 좀 줘. 뭐 주변 사람들이 끊으라 그래서 힘들어 죽겠어. 고 박사 담배 피잖아. 같이 한 대 피자. 당시 대통령 후보였는데 그렇게 소탈했어요. 그리고 자신한테 정직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노무현이 이 세상에 남기고 간 마지막 유언, 이거 노무현의 진심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슬퍼 마라, 미안해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화장해라,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이거 진짜 노무현의 생각이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 해줬어야 돼요. 그런데 노무현의 비석, 노무현이 살던 봉화마을은 지금 저렇게 대단한 이 성지처럼 꾸며졌고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추모를 한다고 모여드는 종북 주사파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매일 밤 아주 작은 비석 하나도 갖지 못한 노무현이
매일 밤 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좌우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인간으로 제가 호소하고 싶은데, 권양숙과 그 가족들에게, 유족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좌파들의 볼모로 노무현을 더 이상 놔두지 마라. 저거 다 없애고 그냥 노무현의 마지막 부탁 하나는 좀 들어줘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그래야 노무현이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다. 이 일은 가족들밖에는 할 수가 없다. 유가족들밖에는 할 수가 없다. 이 일은. 그러니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미몽에서 깨어나서 노무현의 마지막 부탁,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달라는 이 부탁을 권양숙과 그 가족들이 지금이라도 좀 이행해라.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